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목요일 날 늦은 밤인데, 제가 그 하나 준비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뉴스들을 쭉 보니까 조금 좀 저는 이 올바른 방향으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보도 보면은 러시아가 대단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제가 이제 전쟁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러시아가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러시아는 미군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미군처럼 잘 싸우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일단 그 러시아군이 헤매고 있다고 라는 그 문제, 물음표, 그리고 러시아군은 미군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를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중앙일보인데 우리나라 그 뭐 메이저 신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권위가 있는 뉴스가 될 겁니다. 그 젤렌스키, 이 사람이 지금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미국이 다른 나라로 피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그 라이드를 제공하겠다. 미국 사람들이 라이드라는 거는 차 태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라이드가 필요 없다. 나한테는 어뮤니션, 총알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인다고 그래서 갑자기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젤렌스키가 한 말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신문에 나온 글입니다. 일주일 만에 러시아군 9,00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역이 러시아 군인들의 시체로 뒤덮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는 모든 군인을 끌고 러시아로 돌아가라 라고 촉구를 했대요. 이어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이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에 의하면은 우크라이나 이제 육군이 발표한 거군요. 러시아군이 9,000명을 죽었고, 러시아군 9,000명이 죽었고, 탱크 217대, 장갑차 900대, 항공기 30대, 헬리콥터 31대, 드론 세대 등을 그 러시아가 이제 파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도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피해를 봤으면은 그러면 러시아군이 퇴각했을 겁니다. 예, 10,000명이 일주일에 9,000명은 거의 10,000명이죠. 탱크가 217대, 전쟁할 때는 말이죠. 둘 다 뻥치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기네가 크게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뉴스 읽는 법, 특히 이제 전쟁에 관한 뉴스 읽는 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 2월 24일입니다. 지금 3월 3일이니까 딱 일주일 됐습니다. 7일 차예요. 전쟁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누가 이겼다 졌다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우크라이나 같이 대한민국의 6배라고 그랬습니다. 땅 넓이가. 그 나라를 무슨 재간으로 2, 3일 만에 다 점령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미국 뉴스에 이번 주말에 수도가 함락될지 모르겠다. 그런 수도는 아직은 함락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수도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의정부, 인천, 저쪽 뭐 동쪽에 있는 뭐 이제 가평 이런데 완전히 적군이 가득 둘러싸여 있고 서울에만 아직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그 미사일도 날라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뭐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신문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마치 이기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거국적으로 저항한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10여만 명이 피난을 안 가고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그 사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제 나는 무섭지 않아요. 나는 가서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들도 나는 이제 지금 수도로 지금 들어갑니다. 전쟁하러. 이런 것들이 텔레비에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러시아가 패퇴하고 있고 푸틴 뜻대로 안 돼. 푸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다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이내에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으면 푸틴 뜻대로 안 된 것이 맞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쟁이라는 것을 분석하는데 그 객관적이고 그 예리한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빨리 끝난 전쟁이 아마도 1991년 1월 달에 미국이 이제 벌였던 걸프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쿠웨이트를 점령했죠. 쿠웨이트를 점령했는데 그것을 쫓아내는데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쫓아내기 위해서. 그 전쟁이 너무나도 그냥 번개처럼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다 미국군이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탁월하게 RMA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나라입니다. RMA라는 것이 뭐냐면은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해가지고 군사기술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아마 미군밖에 없을 거예요.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말 전광석화처럼 전쟁을 끝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를 또다시 공격한 것이 2003년이죠. 2003년에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바그다드 점령하고 이라크를 다 점령하는데 며칠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 안 걸렸다고 그래서 일주일도 안 걸린 것이 아니에요. 뭐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2003년 3월 달에 있던 일이죠. 그거 잠깐 한번 얘기하고 보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잘 싸웠는데, 예,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쟁을 보는 관점을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책 제목이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1894년, 95년 그 사이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러시아 외교관이 썼는데 1896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아주 이 정보가 정확하게 썼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모든 자료가 일본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청일전쟁이면 청나라 자료도 봐야 되고 일본 자료도 봐야 되는데 왜 일본 자료만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그 러시아 이제 외교관이죠. 이렇게 썼더라고요. 전쟁을 벌였을 때 두 나라가 다 감정이 대단히 격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전쟁을 기술을 하는데 그래도 이긴 나라의 자료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깝다. 그래서 자기는 일본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2009년에 나왔지만은 이 원본은 나온 지가 이제 100년도 훨씬 넘은 청일전쟁 직후에 쓴 그런 책입니다. 예. 이제 걸프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걸프전쟁이 언제 시작됐느냐를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1990년 8월 2일 날 후세인이 그냥 급격히 쿠웨이트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루에 점령했습니다. 그때 뭐 점령한 게 아니라 쿠웨이트는 싸움도 안 하고 항복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세계가 이런 식으로 나라 하나를 점령하는 게 어딨냐. 물론 이제 쿠웨이트가 석유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가져가게 되면 국제 석유가 엉망이 됩니다. 석유 가격도. 그래서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거는 쫓아내고야 말리라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그것이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다 군사력을 엄청나게 갖다 놨는데 군사력을 거의 4개월 동안 갖다 놨습니다. 4개월 동안 수십만을 갖다 놓고 그리고 1991년이 된 다음에 1월 16일 날 폭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날아가는 거 뭐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폭격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했냐면은 1월 16일 날 폭격이 시작돼 가지고 2월 24일까지 그냥 폭격을 계속했습니다. 요것 이외에도 폭격할 시간을 다 치면은 한 6주 동안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6주 동안에 비행기가 몇 대가 떴느냐? 뭐 한 대가 여러 번 떴을 때 그 여러 대를 치는 겁니다. 11만 6천 번의 출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초토화 시켜놓고 그리고 1991년 2월 24일 지상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이제 후세인이 항복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한 5일밖에 안 싸웠는데 하늘에서는 6주를 그냥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 빨리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 그때는 이제 아들 부시가 한 전쟁이죠. 그는 이라크 전체를 점령한 전쟁인데 전쟁 시작이 2003년 3월 20일입니다. 바그다드를 점령한 것이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19일, 뭐 이렇게 다쳐서 20일 만에 이제 바그다드까지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라크 전체를 평정한 것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5월 1일 날 그 이라크 앞바다에 있는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호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빅토리 스피치를 했죠. 이제 이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끝났지만은 평정 작업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정말 10년도 더 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세인을 쫓아내고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이제 전쟁은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쿠웨이트를 점령하듯이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싸우는 스타일을 보니까 러시아군은 좀 재래적입니다. 구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식군대가 또 다른 구식군대랑 전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듯이 푸틴이 헤매고 있다 이러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 RMA에 성공을 했느냐. 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그 다나 프리스트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여자 기자인데 군사 문제에 이제 정통한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더 미션, 군대의 사명, 미국군의 사명이 전투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전쟁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나. 그런데 군인들은 전쟁이 사명인데 이제 정치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는 잘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 같은 데 가서 전쟁은 이기고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놀라운 문장이 나옵니다. 2002년도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10배 강하게 되었다. 예, 이 글이 참 놀라운 글인데 제가 그 영어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 미국 영문학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그랬습니다. 이 뜻이 그 미국이 2등보다 10배 세다는 소리냐 그랬더니 그 언더우드 박사입니다. 언더우드 교수가 네가 해석한 것은 맞는데 이 말이 맞느냐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By 2002, America's military was unmatched by factors of 10. 그러니까 미국 군사력은 누구한테도 맞짱을 뜰 수가 없게 돼 있는데 10배 차이가 나. 그래서 제가 2등보다 10배 세다는 소리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은 맞는데 이것이 내용이 맞느냐라고 오히려 물어볼 정도로 2등보다 10배 세다. 2등이 누군지 그 당시에 2등이 누군지 뭐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라크전 당시의 미국 군사력은 걸프전 당시보다 6 내지 10배 강했다. 이라크 전쟁은 2003년 전쟁이고 걸프 전쟁은 1991년 전쟁이죠. 그래서 그 딱 12년 만에 전쟁을 다시 했는데 그 12년 동안 미국 군사력이 12년 전보다 6 내지 10배 강해졌다. 그리고 2002년의 미국 군사력은 두 번째로 센 나라의 10배다. 예, 그런 나라가 싸울 때 한 달 걸린 겁니다. 그런 나라가 싸울 때 이라크 정도가 한 달 만에 이제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일주일 만에 항복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그 황당한 기대였다고 봅니다. 2014년에 미국도 이제 미국 군사 문제에서 아주 전문가죠. 마이클 오한론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관계인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 군사력은 현재 2014년 책이니까 2014년 현재 중국 군사력보다 10배 강하다. 동맹국을 제외하는 경우 그렇다. 동맹국을 제외하는 경우. 미국은 동맹이 45나라가 있다라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중국은 동맹이 있기는 있어요. 북한이 중국 동맹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디 가서 전쟁하는 것과 빗대어 가지고 어느 강대국이 다른 약소국을 건드리는 것을 마치 미국이 이라크 건드린 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건드린 거랑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미국 국방비가 7,66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은 2,449억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 노한론 박사가 2014년에 쓴 책에서 2020년이 되면은 중국 군사비가 미국의 절반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그 2020년이 됐을 때 보니까 중국 군사비는 아직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더라. 미국이 군사력으로는 정말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나라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러시아 군사력은 6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8.7%,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는 러시아의 11.5배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군을 미국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헤매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미군이 아니야라고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언젠가 강의할 때 한 말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미국이 당연히 이긴다라는 그런 책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매튜 크레닉이라는 교수가 쓴 겁니다. 이 사람 책이 특이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군대라야지 전쟁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의 군대는 전쟁 갔을 때 자기 국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독재국가의 군사력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 독재국가의 군사력은 그 싸울 때 흥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이런 나라의 군사력이 더 잘 싸운다라는 아주 그 특이한 책인데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싸울 때 무슨 애국심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침공을 해왔을 때 그때 싸우던 러시아군은 정말로 애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공격하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무슨 열정적인 애국심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러시아 얘기 나온 김에 러시아가 얼마나 그 별 볼 일 없는 나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사력은 강대국인데,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하나 이제 보시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2014년에서 2016년 경제 성장을 한 걸 보니까 예, 미국과 중국이 전부 다 경제 성장을 다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다 했는데 러시아는 2014년하고 2016년을 보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37.6%로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망한 거예요. 2014에서 2016년, 그 3년. 2014년은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를 그냥 그때부터 자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사우디가 퍼놓은 석유를 미국이 안 사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 확 내려갔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면은 1배럴이 160m입니다. 1배럴당 100달러였는데 이게 40불로 내려갑니다. 2014년서부터 2015년 사이에. 그래서 석유를 팔아먹는 거 가지고 그냥 달러를 벌어들이던 러시아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2조가 넘던 러시아의 그 GDP가 2016년에는 1조 2,678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37.4, 40%가 2년 사이에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도 미국의 석유 사정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러시아가 헤매다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미국 석유 생산을 다 공해 산업이라고 갖고 없앤 후에 지금 숨을 다시 돌이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 2021년 GDP 보니까 미국은 22조가 넘었습니다. 23조가량 되고 중국은 16조, 러시아는 1조 6천억. 그러니까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그냥 군사력만 강대국이다. 그러니까 가서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예, 일본이 5조, 우리나라가 1조 8천억. 지금 한국이 1조 8천억이고
러시아가 1조 6천억이니까 누가 더 부자입니까? 대한민국이 GDP가 러시아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GDP로 작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그 허상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분석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러시아 Resurrected, 다시 재부흥하는 러시아,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캐서린 스토너라는 그런 학자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작년 2월 달에 나온 1년밖에 안 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 국력의 계산 방법이 오로지 지금 내가 말한 GDP라든가 군사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러시아는 국력은, GDP는 한국 수준이지만은 러시아가 발휘하는 그 국력은 상대가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여자 교수님이 강조를 한 거예요. 캐트린 스토너가 러시아 이거 그냥 국력이 뭐 GDP가 세계 10등, 11등, GDP가 한국 수준이라고 가볍게 볼 나라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력 분석의 기준을 다르게 삼아야 된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이제 금년간 그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중이니까 그 힘이 별로 없는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거야를 제대로 설명한 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러시아가 헤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헤매지 않는 것 같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단위로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렇게 둥그랗게 생긴 나라죠. 그리고 이쪽 동쪽하고 이제 북쪽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크리미아 반도는 국제정치학적으로 국제사회가 이게 러시아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러시아가 그냥 완전히 점령해버린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군데에서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그 거리를 보면 1800km입니다. 1800km에서 그 프런트 라인이 1800km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격을 하는데 깊이 들어간 곳은 한 200km 이상 들어갔습니다. 짧게 들어간 것도 전부 다 수십 킬로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뭐 전체 국경선이 몇 킬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네 지역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 프런트 라인이 1800km가 되는 거기를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거의 정복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1600km, 800에서 1600km 정도의 프런트 라인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그 군사력은, 이거는 대단한 군사력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그냥 지도 보고 그림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뉴욕 타임스하고 로이터 통신에 아주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 안보국,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뭐 국방부도 되겠고 무슨 정보 담당하는 그 건물도 되겠는데, 이 부서진 모습을 보세요. 이 작은 사진이 원래 원래 모습이고,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국가 안보 담당, 예를 들어 CIA라든가 그 나라에도 그 정보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 이름으로는 Regional Office of Security Service of Ukra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큐리티 서비스를 하는 그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그 대학교 건물입니다. 카리키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큰 도시인데, 거기에는 대학의 건물을 완전히 다 폐쇄시켜놓은 이런 폭격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러시아가 그냥 겁없이 막 오다가 좀 저항을 받으니까 폭격전으로 바꿨습니다. 폭격전으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피해를 입고 있죠. 우크라이나 국립경찰청, 이것도 거의 폐쇄가 됐습니다. 경찰청이 폐쇄가 되고, 대학교 붕괴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시큐리티 서비스를 하는 그 건물이 붕괴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제2의 대도시, 지금 키예프가 제일 큰 도시인데, 그거는 지금 공격을
아직 점령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제2도시, 제3도시, 주요한 항구 도시들은 이미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점령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 보면은 점령당한 땅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 축적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전부에서 한 6만 내지 7만 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군이 점령하였다. 여러분 6만 7만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십니까? 남한 땅 넓이가 딱 10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일주일 동안에 점령한 땅이 6 내지 7만이다 그러면은 그럼 러시아가 헤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 맞는다?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에 대한민국의 60, 70%에 해당되는 곳을 점령하였다? 수도를 점령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주요 교량이라든가 비행장 등은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비행기 안 뜨잖아요. 그죠? 러시아 비행기, 러시아 미사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극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남이 나라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안 되겠습니다만은 디사이시브 빅토리. 한 나라가 왕창 그냥 이겨버릴 때는 인명피해가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한 나라가 빨리 이겨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 비슷해. 막 저항이 세. 그럼 인명피해가 나고 평화협정이 안 됩니다. 왜? 둘 다 자기가 지지 않으니까 평화협정을 할 리가 없죠. 바로 이런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비극입니다. 전쟁은 그래서 악이에요. 악. 그런데 그 악이 무조건 이유 없이 그런 악이 아니라 필요악이다.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뭐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3월 1일 날 러시아군이 키예프 TV 방송국 송신탑을 파괴하였다. 여러분 사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국민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곤란하게 됐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미국이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날, 뭐 2003년, 2001년 그 무렵이죠. 첫날 아프가니스탄 방송국을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그 방송국을 폐쇄시키는 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역시 그 전쟁을 더 잘하는구나. 군사과학 기술이 훨씬 좋구나 그랬는데 이 전쟁이 시작하고서 거의 한 6, 7일 된 다음에 방송국을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 전쟁 진행 상황에 그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큰 지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입니다. 거기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러시아가 3월 2일까지 다 점령한 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체의 거의 한 10% 정도 되는 이 땅을 일주일 만에 점령하였다. 그리고 저쪽 북서쪽 거기에 그 키예프가 있는데 키예프 바로 지금 키예프 방송국이 포격당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키예프까지 거의 포위 상황에 가 있고 이제 뭐 2대 도시, 3대 도시, 항구 도시 이런 것들이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뺏겼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북동부 전선 전면 길이가 800km인데 깊은 곳은 250km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하였다 지도죠. 그리고 남동부 전선의 전선 전면의 길이가 800km가 넘는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선이 800 해갖고 1600km인데 깊이 들어간 곳은 거의 200, 300km씩 러시아군이 들어갔다. 그래서 영토를 많이 뺏긴 거예요 벌써. 바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러시아군은 항상 그냥 일직선으로 공격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탱크가 몇천 대가 서가지고 일직선으로 공격하는데 그 사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십니다. 키예프로 가는 그 자동차, 탱크 이런 것들이 쭉 줄져 섰는데 길이가 뭐 64km, 40마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4km가 소련 탱크가 줄져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좋은 그 미사일 같은 거 서방 측에서 제공한 거로 헬리콥터도 떨어지고 뭐 장갑차도 파괴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만 들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군대도 막 가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와 우크라이나 사람 정말 애국적이구나.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약 5분의 1 정도는 러시아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은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그 3월 3일 오전입니다. 그쪽 시간으로.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3일 저녁 때쯤 되겠죠. 우크라이나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이웃 나라로 뭐 좋은 말로 피신했다. 나쁜 말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나는 싸우러 갈 거야. 전쟁터로 달려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십수만 명이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은 이웃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그런 양쪽을 다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3월 3일 날 마지막 그 전쟁 전황의 마지막 분석인데 지금까지 tens of millions in potentially mortal danger in Ukraine. 유엔의 그 인권 담당하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1,000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 죽음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로 그냥 그 뉴스를 센세이션하게 보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기고 있는 것처럼 하면 이건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Tens of millions in potentially mortal danger in Ukraine. 우크라이나 사람들 1,000만 명이 tens of millions는 수천만 명이라는 소리겠죠. 수천만 명이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 전쟁이 이거 뭐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서방 측이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일본이 이라크 전쟁할 때 돈은 무지하게 갖다 냈죠. 군대 한 명도 안 보냈기 때문에 미국이 너는 우리 전쟁을 도와준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EU도 안 도와줘요. 무기나 주고 돈이나 조금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쟁 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좀 보십시다. 일주일 가지고서 전쟁을 분석하고 누가 이기고 지내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푸틴이 헤매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틀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 지나는 대로 이 전쟁을 다시 분석을 하고 제가 이 전쟁이 우리 동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푸틴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뭐 책들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